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역사에 남을 운명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데요. 헌정사상 세 번째인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탄핵 소추안 접수일로부터 무려 111일이라는 최장 심리를 거쳤는데요. 분열과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죠. 오늘 헌법재판소 인근 기업과 상인들은 임시 휴업과 재택근무에 들어갔고요. 또 주요 관광지들도 문을 닫는데요. 어디서든 폭력 등 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시민들 스스로도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우리도 미국이 던진 관세 폭탄을 맞고 격화되는 통상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인데요. 이 리더십 부재로 인한 갈등과 혼란부터 빨리 수습해야겠죠. 모쪼록 오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에 간절히 바라면서 4월 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아이고, 아침 인사 보내주시겠는데 정실님이 오늘 과연 안녕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안녕해야 되는데요, 정말. 폭력 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예, 제발 그런 일 없길 바라면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요즘 산불과 관련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골목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장기 침체와 초고령화를 먼저 겪어온 일본의 골목 경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요 4월 이달의 수산물로 숭어와 이것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부산 기장군에선 이것의 축제가 올해 이달 말에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축제 운영을 주도할 인력이 70대 이상 고령화가 되면서 이 축제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가 아주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데요. 네, 자, 힌트 나갑니다. 이것은 칼슘의 왕, 그리고 육수를 우려내는 대표적인 물고기죠. 어렵지 않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산 기장, 칼슘의 왕, 네, 육수 우려낼 때, 국수 삶을 때.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계속 쏟아지고 있는 이 산불과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팩트 체크해봅니다.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가 산불은 사람이 일으킨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사람이 일으키지 않는 산불이 있을까요? 어쩌면 당연하고 네. 또 달리 보면 당연하지 않은 물음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산불은 거의 전부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봐도 됩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산불 통계를 살펴보면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
쓰레기 소각이 13%, 논밭두렁 소각이 11%, 담뱃불 실화 7%, 건축물 화재 6%, 청묘객 실화 3% 뭐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네. 기타가 29%를 차지했는데요. 기타로 분류되는 것들도 뭐 송전탑의 불꽃, 용접이나 전기톱 등에서 튄 불꽃, 캠핑장, 화목보일러, 아궁이 불씨, 취급, 부주의 뭐 이런 사람이 연관된 경우가 전부를 차지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해외에서는 자연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번개가 가장 대표적인 자연 발화 원인이고요. 바람에 나무끼리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솔개는 불이 난 벌판에서 불붙은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아직 불이 붙지 않은 다른 곳에 불을 옮기고 네. 튀어나오는 사냥감을 낚아챈다고 하고요. 세상에. 네. 산불을 지르는 새죠. 지중해 인근에 서식하는 시스투스 속 식물은 섭씨 35도에서 수액에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미리 떨어뜨려둔 씨앗을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뭐 다 해외 사례고요. 우리나라 예. 산불은 100% 사람이 일으킨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산불을 일으킨 사람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은데요. 이게 너무나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잖아요. 국민들 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얼마나 근데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럼 산불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나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불을 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네. 과실로 인해서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이런 분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산불 진화에 들어간 비용,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에 들어간 비용, 뭐 이런 비용들을 국가와 지자체 또는 산불 피해를 입은 개인이 산불 원인자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2월 전남 화순군 야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져서 수목 638그루를 태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산주는 1억 3,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이 불을 낸 사람한테 냈는데 네. 항소심에서 1,260만 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1억 3,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260만 원, 10%가 안 되죠. 그러네요. 2019년 4월 강원 고성 속초 일대에서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튄 불꽃으로 대형 화재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전에 3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을 마친 현재까지 27억 원의 배상 책임만이 인정됐습니다. 이재민들은 피해 감정액의 60%인 87억 원과 지연 손해금만이 배상 인정됐고요. 아이고, 예. 산불로 인한 피해는 명확하지만 그 책임은 최초 실화자에게 100% 물을 수 있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불을 낸 사람이 배상할 재산이 없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게 우리 민사재판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도 크지만 산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잖아요. 네. 그 산불 조심 표어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산불은 한순간, 복구는 한평생. 이거 네. 맞는 말이겠죠? 네, 좀 찾아봤습니다. 네. 산림청 산림과학원의 산불 피해지 복원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산불 피해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어류의 경우 3년, 수서 무척 추동물 9년, 곤충 14년, 식생과 산림동물의 경우 3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회복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산불 피해지의 토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산불 발생 직후에는 토사 유출의 위험이 높지만 2년 정도 지나면 토사 유출량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지 않은 곳과 비슷해졌습니다. 산불의 강도에 따라 피해를 약하게 입은 지역은 낙엽만 불타고 생태계에 필요한 유기물층이 남아있게 되고 피해를 강하게 입은 지역은 훼손이 매우 심해 20년이 지나도 유기물층이 2 내지 3cm밖에 형성되지 않아 회복에 100년 이상의 아이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강한 산불이 오래 지속될 경우엔 산림 토양에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이 산불이 나면 생태계도 큰 피해를 입잖아요. 야생동물도 걱정입니다. 이 새는 날개가 달렸으니까 왠지 날아가서 피할 것 같은데 네. 네발 짐승도 아니야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는 산불로 인한 직접적인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뭐 희생됐는지 이런 걸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는데 뭐 아무래도 산불이 일어나면 인명, 재산, 시설 피해 뭐 이런 게 우선순위에 놓이고 야생동물이 입은 피해는 뒷전이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새는 날아간다고 해도 번식기를 맞은 아직 날지 못한 새끼 새는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발 짐승도 불길의 피해 도망갈 수는 있지만 이 불길에 둘러싸인 경우이거나 또는 불길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잘못 대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는 모면했다고 하더라도 산불은 이 산림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역에 살던 야생동물들은 모든 걸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이터, 뭐 잠자리, 뭐 일순간에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예. 산림과학원이 고성과 삼척의 산불 피해 지역이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 연구가 있는데요.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 산불을 겪은 고성 지역의 경우에는 산불 피해 지역과 미피해 지역의 소형 포유류의 출현 패턴이 차이가 나는 점,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산림 생태계가 회복 상태에 이르지 못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네. 조류, 그러니까 새들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이 미피해지에 비해서 종 풍부도와 종 다양도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삼척 지역은 인공 복구지의 회복 속도가 더딘 걸로 나타났는데요. 소나무를 주로 심은 인공 복구지에선 새들이 서식할 만한 나무 구멍을 찾기 어렵기 때문인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혹시 해외 산불 사례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측정한 연구가 있을까요? 몇 해 전에 호주 산불이 굉장했잖아요. 엄청 컸죠. 예. 2019년 9월부터 5달 동안 이어진 이 호주 산불에선 약 3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수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이 조사를 했는데요. 피해 규모는 동물 종류별로 포유류가 약 1억 4,300만 마리, 파충류는 24억 6천만 마리, 조류 1억 8천만 마리, 양서류 5,100만 마리 뭐 이런 규모로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었는데요. 네네. 과학자들이 조류 서식지 측량 자료 약 10만 개와 산불 피해 지역에 서식하던 야생동물 밀집도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브라질 판타나우 습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파충류, 조류, 영장류 등 척추동물 1,700마리가 죽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산불에 직접적으로 죽은 경우만 추정을 한 건데요. 해당 조사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뱀이 죽은 사례가 특히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추후 생태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야생동물과 산불과 관한 이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산불이 순식간에 번져나간 원인으로 다름 아닌 소나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산불 피해 지역에 소나무를 계속 심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이 산림청은 소나무 대신 활렵수를 심으라고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는 송진을 머금고 있고 활엽수보다 수액이 차오르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 봄철 대형 화재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인데요. 산불 피해 지역에 소나무 대신 참나무 등 활엽수를 심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도로가에는 벚나무나 뭐 이런 소나무가 아닌 다른 거를 심어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왜 소나무만 심냐? 네. 이 송이버섯이 나는 지역에서는 산주들이 소나무를 고집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산림 중에 사유림이 6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산주들이 송이버섯이 다시 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소나무를 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며칠 전에 방송하면서 알았어요. 이 송이버섯 소득이 지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이것도 타격이 크겠죠, 이제.
그렇죠. 그 송이버섯을 채취를 해갖고 내다 팔면 돈이 되는데 이제 그게 아예 안 나니까 수입이 네. 막히는 거잖아요. 산불로 인해서 소나무 숲이 죽으면 그 지역은 송이버섯이 자랄 수 없게 됩니다. 예, 1996년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 지역은 과거 송이 생산이 활발했던 지역인데요. 당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1997년과 98년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30년이 다 돼가도 아직 자연적으로 송이가 자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송이 감염 묘목을 심은 곳에서는 16년 만에 인공 재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버섯이 나던 곳에 어린 소나무를 심어서 뿌리에 송이버섯균을 감염시킨 뒤에 큰 소나무가 있는 산에 옮겨서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산불이 난 지역에서 송이가 다시 자라나기까지 30년이 걸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산불이 얕게 나고 소나무가 살아있는 지역에선 산불 후 5년이 경과하면 송이가 재발생하고 10년 뒤에는 정상 수확이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얕은 산불의 경우에서. 예. 예. 그리고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인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당장 산불이 일어나면 불을 꺼야 하는데요. 많이 보도가 됐긴 하지만 이 헬리콥터가 야간에 진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 진화대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산세가 가파르고 지형이 험한 곳은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 미리 임도를 닦아 놓으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진입해서 지상 진화 작업을 벌이기가 쉬워지죠. 그런데 이런 산불이 오히려 바람길 역할을 하면서 산불 피해를 키운다 이런 주장도 한편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적 화재를 일으키자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선진국에선 숲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나 낙엽, 가지치기 잔재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겨울철 눈이 쌓일 때 다른 나무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태우는 의도된 산불 또는 처방된 산불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제거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런 방법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산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골목 경제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기 침체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는 자영업 시장도 초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장기 불황과 앞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 왔는데요. 자, 그러면 요즘 일본의 골목 경제는 어떤지, 또 우리가 주목할 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네, 최근에 일본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일본 골목 경제 어떤지 궁금한데 일본은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덕분에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자영업 시장 호황입니다. 호황이에요. 예, 상당히 요즘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만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거의 연간 3,680만 정도. 이게 우리나라 지금 해외 관광객 1,600만 정도라고 하거든요. 거의 2배 이상. 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이 어려운 시기인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일본을 연간 한 880만 명 이상 일본을 찾고 있어서 일본의 골목 상권은 우리나라와 같이 첫째 공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 상권에 가면 비어있는 점포 정말 많은데요. 네네. 줄 서는 가게도 정말 많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1,000원 정도 내면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가게 정말 많거든요. 일본은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00원으로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애매한 경우 되게 많거든요. 구내식당 아니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언뜻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건. 예. 야, 이 최근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가게 앞은 대부분 다 줄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게. 사실 뭐 줄 서는 가게, 뭐 일본의 대형 서점 가면 줄 서는 식당 이런 책도 있거든요. 네. 줄을 선다는 것은 이미 가게 안은 10,000원이라는 거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예. 들어가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맛집이 많은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물론 뭐 맛집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구조적으로 일본의 내수 아까 1억 2,400만에 관광객 3,600만 거기에 일본의 음식점은 한 60만 개 정도거든요. 그 우리나라보다 적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5,100만 내수에 관광객 한 1,600만 하는데 거기 음식점 수는 일본보다 10만 개 정도가 많은 70만 개 정도. 세상에. 네. 상대적으로 수요층 대비해서 공급 상황이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음식점 수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 집에 먹으려면 줄 서야 된다. 뭐 라면집이든 우동집이든 줄 서서 먹는 가게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야, 굳이 줄까지 서야 되나? 뭐 물론 요즘도 우리나라도 줄 서는 가게 알려지면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만 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가 적네요. 그죠? 예. 근데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고령화가 그래도 조금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그 일본의 많은 소도시들은 근데 반면에 사람이 없어서 이제 장사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영업 시장의 고령화 분위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 뭐 동경 같은 도시를 보더라도 보면 서울시보다는 뭐 한 1,300만 이렇게 큰 도시입니다만 이렇게 비어 있는 가게 많고 빈집 많다 이런 뉴스 된 거 있는데 항상 나오죠. 보면 동경에서 반경 한 50km 이내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외곽에 주로 많이 있고요. 외곽은 그러면 특히 요 수상공인 시장, 자영업 시장도 이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30%가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로 채워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20%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 30% 채워지는 시기가 앞으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일하는 실버 정말 많거든요. 많아요. 예, 예. 일하는 실버. 요즘 뭐 최근에 일본의 그 오사카 간사이 공항 같은 데도 가보면 햄버거 가게인데 70대 할머니 이 파트타이머 직원인 세 분이 동시에 유니폼 입고 근무하시는 세 분이 동시에. 예, 세 분이 동시에. 그래서 야, 열심히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런 가끔 모습. 한 분 보이거든요. 그렇죠. 세 분이 동시에는 아직 예, 어렵거든요. 세 분이 동시에 예. 일하고 있어요. 거의 파트타이머는 아예 실버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뭐 할머니 바리스타, 할아버지 바리스타 같은 이런 실버 카페들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동네에서 이런 실버 카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찍 문 열고 저녁에 6시 정도 되면 문 닫는 그 실버 수요가 돈을 많이 버는 창업보다는 눈 뜨면 출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이런 어떤 창업 뭐 창직 요즘 이런 키워드도 있는데요. 어떤 고령자들도 야 뭔가는 아직도 뭔가는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늘 나는 뭔가는 하고 있다. 이게 오히려 고령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이런 우리 입장에서도 좀 살펴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야,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 계속 드냐면 예. 일본 시장을 계속 봐야 되겠구나. 여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약간 먼저 보여주는 그런 게 되게 많네요. 우리한테. 맞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동경의 스가모 시장 이런 데 가면 거기는 보면 주인도 실버, 직원도 실버, 고객도 실버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 할머니들의 하라주쿠, 뭐 할머니들의 신세대 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예 실버 예. 상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같이 그 실버들이 야 뭐 거의 50년, 60년 뭐 이런 100년 넘는 가게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요즘 지속 가능 경영, 좀 장수 가게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나라는 단명하는 가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한국 자영업 시장 관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고령화가 먼저 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오랫동안 사업하는 그런 어떤 작은 가게 사장들의 운영 스타일, 어떤 운영 철학, 패러다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는 부분 이런 건 우리 한국 자영업 시장에서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 어떤 아이템들이 장사가 잘 돼요? 역시 먹자죠. 어떻게 보면 외식 예, 외식, 아이템인데 예. 사실은 뭐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요즘 신세대 상권에 보면 일본의 웬만한 아이템 뭐 라멘, 우동, 돈가스, 뭐 다 들어있지 카레, 않나요? 예. 뭐 이런 뭐 함박 스테이크, 요즘 일본 가정식 뭐 샤브 요리까지 정말 많고요. 그냥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덮밥집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요즘 뭐 낯설지 않은 그래서 야 이런 부분도 한국에 다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요즘 보면 일본의 저 아카바네 상권이나 이런 데 가면 낮술 먹는 상권 정말 많고 낮술이요? 예. 낮부터 얼마든지 술을 먹는 그게 어떻게 이런 되죠? 상권. 그래서 저는 요 주점 아이템 같은 경우가 우리 한국에도 요즘 모든 주점에서 일본의 어떻게 보면 90년대부터 대표적인 주점이 하이볼에서 약하게 저도주 먹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데 특히 최근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일본의 요 줄 서는 꼬치구이 이자카야 브랜드 있거든요. 모든 메뉴가 37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거의 3,500원이 되지 않는가. 술값 안주값이 똑같은데 꼬치구이가 그러니까 일본산 닭고기만 써서 얼리지 않는 닭고기를 쓰고 직화구이로 구워낸 이게 저기 이런 그 교토의 기용굴목이라고 이런 도심 상권에 뭐 불과 반경 한 200m 거리에 한 4개 매장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되게 특이한 밀집돼 있네요. 거는 예. 이 브랜드가 최근에 홍대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홍대에 무려 지금 홍대, 연남동 이렇게 해서 3개 매장이 동시에 오픈을 했거든요. 순차적으로. 네, 우리 한국에도 3,500원 파나 봤더니 한국에는 모든 메뉴를 4,900원 팔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웨이팅, 뭐 줄선 풍경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황일수록 그러니까 역시 일본은 이 90년대 이후 버블이 끝나고 30년 장기 불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개인들은 부자가 아니다. 그래서 물가가 비싸더라도 실속 소비하는 결국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본도 줄 서는 가게는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저렴하지만 품질도 나쁘지 않아. 이런 가게들 상당히 좀 이렇게 호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불황형 아이템들이 잘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거 있나요 혹시? 불황 그러면 대표적으로 원가가 적게 들어간 외식 아이템. 원가가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요즘 뭐 치킨점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매출액 대비 거의 40%가 이 원가 코스트거든요. 근데 원가가 적게 들어간 유일한 게 면집이거든요. 면 그럼 라면집, 우동집. 네네. 야 최근에 도쿄 신주쿠 뒷골목에서 발견한 요즘 뭐 신주쿠나 아니면 시부야 같은 뒷골목에서 요 추르통탄이라는 아주 특별한 우동집인데요. 이 우동집은 불황을 어떻게 타게 하는가. 결국은 불황형 창업은 창업자 입장에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남는 게 중요한데 남기 위해서는 첫째 면을 통해서 원가도 줄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비용, 월 임차료를 줄이기 위해서 비싼 1층에 들어가지 않고 꼭대기층에 들어가거나 지하의 주점 분위기, 칵테일바 분위기의 분위기를 그대로 인수해서 그거를 빅사이즈 우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동 그릇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세수대야 돈가스 막 이런 거 있었는데요. 거의 한 2인분, 3인분까지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에 뚜껑까지 덮어서 나오는 그래서 좀 찌글거리가 많은 이런 우동집이고요. 너나 없이 이렇게 셔터를 눌러대면서 칵테일바 같은 아니면 전망 레스토랑 같은 이런 대형 우동집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야 작은 가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큰 가게를 활용하는 이런 개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볼거리 많고 그러면서 영업시간을 오전 뭐 상권에 따라서는 오전 아침 11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뭐 주말에 금토일 같은 경우는 아침 8시까지 운영하는
이렇게 영업시간을 늘리면서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1인분만 주문할 수도 있고 1.5인분, 2인분, 2.5인분, 3인분까지도 혼자서 먹어봐라. 이렇게 가격은 똑같이 팔면서 진짜요? 예, 예. 가격이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와. 그래서 대신 예. 남기지 마시고 1인분 양이든 3인분 양이든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야, 재밌네요. 예. 예. 그 전자동 서비스 초밥집? 이게 무슨 예, 말인지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예, 예. 예. 그냥 오토 시스템으로 해서 기계가 다 초밥을 만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 90년대 시부야 뒷골목에서 봤을 때는 예. PC방처럼 모니터가 쫙 있고요. 일렬로 쫙 있어서 앉으면 모니터 주문하면 내 앞에 레일이 3단 레일이 깔려 있어서 위에서 쫙 주문해서 바로 5분 안에 오면 내려서 먹으면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 컨셉이 진화했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다 오픈형으로 PC방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칸막이를 다 돼 있고요. 심지어는 1인 좌석도 있고요. 예. 4인 테이블 많이 있고 주문해서 먹는 건 똑같은데 주문해서 먹고 그다음에 보통 초밥집에 가면 접시를 싸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싸놓는 게 아니고 이 접시에 이 RFID 칩이 들어가서 먹자마자 수거통에 바로 넣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먹는지를 정확히 이 바로 계산이 되고요. 5개 넣을 때마다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인형이라든지 다양한 선물까지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재밌겠네요. 신세대들도 너무 좋아하면서 문제는 가격이 네. 한 접시에 130엔. 그러니까 거의 뭐 1,200원 괜찮네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1,000원 남짓밖에 뭐 너나 없이 저렴하면서 재미있으면서 맛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예, 예. 정말 맛있습니다. 어. 그래서 야, 이 쿠라스시라는 브랜드인데 아직 한국에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2020년도에 그 동경 아사쿠사에서 시작해서 지금 일본 전역에 한 550개, 뭐 미국에 65개, 뭐 중국 상하이에 3개 뭐 이렇게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연출하는 서점 카페 이것도 인기라면서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서점이라는 공간이 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일본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일본 전역에 한 1,000개 정도 오픈한 츠타야 서점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최근에 츠타야 같은 경우는 서점만 하는 게 아니고 카페 기능도 있고 쉐어 라운지 한 기본적으로 10,000원 정도 내면 거기서 공간을 렌트해서 뭐 커피도 마시고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네네. 이런 기능의 이런 서점 이 츠타야 서점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 서점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했는데요. 어떻게 그게 돼요? 예, 인구 5만 명 타케오시라는 도시에 어떻게 보면 타케오시 시립도서관을 츠타야 서점이 들어가면서 그 도서관이 타케오시의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았고요. 관광객 되게 많이 늘었죠. 근데 그거는 그 시 쪽에서 결단을 내린 거네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인데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설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역에 가면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게 사실은 츠타야 컨셉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오픈한 사례로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페 공간과 공간을 서비스하는 이런 쉐어 라운지 그리고 차와 생맥주, 음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츠타야 서점 인구 집객 시설에서 이런 복합 공간 기능을 두면서 신세대들의 머무는 이런 테마를 만들었다는 거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우리나라 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람이 모여야 뭐 맞습니다. 돈을 쓰고 이러니까 그죠. 예. 자, 우리나라 골목 그 사장님들이 일본의 골목 상권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있던가요? 저는 뭐 일본의 90년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아이템 찾아 산말리 해보자 해서 뭐 좀 신박한 아이템 없나 이러는데 물론 아직까지 아까 이런 그 스시나 이런 건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는 이 설비가 비싸서 아직 안 들어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동화 네. 설비. 그래요? 일본 아이템의 거의 90% 이상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일본을 아이템을 찾으러 가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런 아까 이런 골목 살리기 테마, 그리고 특히 일본의 장수 창업자들의 그런 운영 스타일, 운영하는 가치와 철학, 그다음에 과연 좀 오래 가능한 지속 가능 경영의 또 다른 속내가 뭔가, 그리고 시설 보여지는 가치 측면에서는 공간 연출, 홀과 주방에 아주 작은 공간까지 해서 어떻게 작은 가게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하다못해 수납 공간 하나, 그리고 컬러, 디자인 이런 부분 어떻게 연출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창업자들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쾌적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장수가게 만들기, 이런 측면에 과연 결이 올까? 결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요즘 찾아서 여전히 일본의 뒷골목 이렇게 찾는 우리 한국 창업자들 요즘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됩니다. 그 요즘 폐업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너무나 위기감이 크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기회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실지? 저는 일본 창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막 권장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충분히 직장 생활을 일단 하는 분위기 분명히 있고요. 직장 생활 그만두더라도. 근데 거긴 취업도 굉장히 잘 된다면서요, 일본은. 맞습니다. 예. 예, 요즘 뭐 일본 취업하러 가는 분들 되게 많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되게 쉽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없으니까 청년들도 막 창업을 권장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저는 청년들은 창업할 이런 기본적인 소질이 있고 할 사람만 창업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창업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청년 창업 쪽에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좋은 일자리 없으니까 일단 창업해라. 이런 거 좀 그렇죠. 지향해야 되는 게 반대죠. 아닌가. 저는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는 일본 창업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대를 잇는 가게 상당히 많고, 그 대를 잇는 가게가 이게 꼭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도 해당 가게 브랜딩이 아주 잘 돼 있죠. 브랜딩이 잘 돼 있다는 것은 독립점이지만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디테일이 잘 돼 있고 해당 매장의 컨텐츠가 잘 정리돼 있다는 거죠. 이 가게는 1927년 뭐 1950년에 오픈한 가게입니다. 60년에 오픈한 가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지금도 초기에 오픈한 그 가치와 철학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컨텐츠로 정리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찍어가게 만들고 그거 자체가 또 다른 이런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요소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좀 점포 경영에 있어서 컨텐츠 만들기, 이런 부분 저는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어떤 그 동네의 컨텐츠도 있지만 아이템, 특히 사람의 컨텐츠, 그다음에 상품이나 그다음에 운영 방법의 이런 내용들을 텍스트로 정리하고 사진으로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은 또 그런 컨텐츠를 찍어서 자발적 광고 효과 이런 거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좀 소상공인 측면에서 이런 점포 경영의 디테일 요소들, 이런 거를 좀 참 이렇게 천천히 살피는 노력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나라에도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매출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아야 되는데, 그럼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 그러면 요즘 1인 창업, 나홀로 창업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요 나홀로 창업자가 1인 고객을 대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작은 10평 미만 5평 가게라도 어떻게 경쟁력 있는 이런 수익 모델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피는 게 요즘 일본 상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일본의 골목경제는 지금 어떤지, 또 어떤 걸 참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입산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멸치였습니다. 5858님, 7333님 매일 아침 함께 해주고 계신다고 감사합니다. 또 0699님도 기장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다고. 네, 올해 열려서 너무 반갑다고 보내주셨어요. 주민이시군요. 네, 꼭 축제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4757님까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석진 씨는 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좋아하던 캠핑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추천으로 강원도의 한 캠핑장을 찾게 됐어요.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함께 편리한 이동로가 갖춰져 있는 곳이었죠. 거동이 힘든 어르신이나 유모차도 쉽게 이동할 수